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했던 짧은 연구 과제 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하는 거에 초점을 맞췄던 과제이고요. 이 과제의 내용을 중에서 제가 작성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발표를 할 텐데 이걸 모두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 이제 이 과제의 문제의식은 무엇이었냐면 과연 그 요양보호사 분들이 그 좌절하고 분노하고 또 관련 전문가들도 도대체 11년이 지나도록 바뀌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개탄하는 이제 원인을 보면 있어서 단지 임금이 낮아서는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늘 가고 또 아니면 뭐 설문조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요양보호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임금의 문제도 있지만 어떤 자긍심, 일하는 사람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 공인 자격증을 갖고 내가 우리 사회 서비스를 감당한다는 그런 자긍심이 현장에 들어가는 순간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나 때문에 내 아들이 본져서 일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너무나 자주 들으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걸 보기 위해서는 단지 어떤 뭐 노동 임금이나 노동 조건이 열악하다는 것만을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의 장기 요양 제도가 요양보호사의 돌봄 노동이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사회적인 이 세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한번 연구진들과 같이 구성을 해서 진행했습니다. 짧은 연구이기 때문에 좀 한계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은 나중에 보고서를 자세히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호주와 일본 사례를 비교한 것들을 발표문에 보면 이제 15페이지까지 이제 주로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건 첫 번째 제도적 측면 관련해서 자료집의 11페이지를 보시면 전달 체계의 문제는 이미 다 지적을 했습니다. 요양센터들이 영세한 민간 사업자 중심으로 돼서 심한 경우에는 어떤 전문가분들은 한국의 제가 장기 요양센터는 사실상 편의점과 같은 그런 영세 사업장이 아니냐. 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역량이라든가 문제의식이 전혀 갖춰지지 못한 상태.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그냥 할 수 있게끔. 이걸 개선해야 된다는 걸 전문가분들이 모두 다 지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번 저희가 비교를 해보니까 일단 호주 같은 경우에는 호주가 이제 우리와의 비교해서 유의미한 것은 스웨덴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니까 그러니까 지자체가 100%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랑 아예 제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반면에 호주는 80% 이상을 민간이 제공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랑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호주는 개인 사업자는 요양기관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법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법적으로 제약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그 실태를 들여다보면 그 법인인 사업자들조차도 대부분은 비영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영리 민간 법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굉장히 낮은 비율이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해당 보고서를 보면 비영리의 민간 법인 형태로 해서 대부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도 보면 상당수가 그 전문성이 없는 그런 법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종의 이렇게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그 그룹의 일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로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그 중에 하나의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니 그 전문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처럼 영세한 제가 장기 요양기관은 퍼센트가 낮은 편이었다라는 게 11페이지 중간에 보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저희가 자세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그 서울시 그 어르신 돌봄 종합지원센터장인 이제 최경숙 그 센터장님의 그 어떤 회의에서의 이제 토론에 따르면은 기본적으로 일본은 그 제가 장기 요양기관이라고 해도 각기 12번 달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비영리 민간 법인만이 시설 요양기관을 할 수 있고 제가 장기 요양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개인 사업자는 설립할 수 없다라고 이제 토론자로서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더 추가적으로 확인해봐야 될 텐데 이런 면에서 지원 체계의 차이가 전달 체계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제도적으로 이 그 해당 나라들의 그 장기 요양 제도 안에서 실제로 그
돌봄을 담당하는 돌봄 노동자의 지위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가 제도 안에서 라는 거를 찾아보고자 했는데 가장 이제 좀 인상적인 비교가 가는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워낙 우리보다 더 빨리 제도를 시행한 것도 있고 또 고령화가 빨리 진행된 면도 있어서 그런지 11페이지 하단을 보시면은 개원 노동자의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의 내용을 보면 그 사업주에게 어떤 의무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개원 노동자가 요양보호사인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다 포함되긴 합니다만 요양보호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고용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을 하게 하고 그것을 이제 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자체에서 요구했는데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겠고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제도 안에서 이 돌봄 노동자, 개보 노동자의 고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 과제로서 법률 안에 제도 안에 딱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호주 같은 경우는 그러한 법률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상적으로 본 것은 1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호주에서도 이제 요양보호사의 그런 잦은 이직률이라든가 한국보다는 양호한 편이긴 합니다만 저임금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일단 의회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내고 그걸 권고안을 내서 그래서 그 권고안을 반영해서 이제 정부가 재정을 지원한 태스크포스는 이제 그 다음 단계죠. 그래서 이 2018년도 이 태스크포스에서 종합적인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장기 요양 인력의 미래와 전략, 돌봄 노동자의 초점을 맞춘 전략이라는 것이죠. 이걸 발표했고 이걸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반영하겠다라는 이제 정부의 사실 호주 연방 정부도 굉장히 미온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이 실제 계약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는 정부가 아니라 요양기관이기 때문이죠. 연방 정부도 계속 우리는 사용자가 아니라서 우리가 이 계획을 낼 의무가 없어 라고 하지만 의회에서 푸시를 하고 노조와 사회단체에서 푸시를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이 권고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라고 일단 입장을 밝혀서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이제 경제적 측면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를 봐도 요양보호사는 가장 저임금 집단에 속하고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다는 것은 심지어 가장 모범적 공공성이 강하다고 하는 스웨덴에서조차도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조금씩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일본은 생각보다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대비 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심층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제 관련 전문가분들에게 이제 의견을 들어보니까 첫 번째는 일본은 기본적으로 이제 단시간 파트타이머 정책 자체가 일한 시간이 짧으니까 그만큼 페이를 더 높이 줘야 된다, 불안정하니까라는 그런 정책이 노동시장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임금이 대부분 재가 요양보호사에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다라고 하고요. 또 이제 정부가 일종의 임금 수준을 상승하기 위한 기금을 형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에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 요양보호사의 근속 연수라든가 아니면 자격증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임금에 반영하게끔 기관들에게 강제를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그 근속연수라든가 자격증과 연계한 그런 임금 체계를 만들어서 교부금으로 이제 그 기관들을 유인하는 체계를 만들었다는 것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도 요양보호사의 저임금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여기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뒤에 소개하실 그 사무처장님도 다른 사회복지 영역에서 임금 가이드라인 적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문제의식입니다. 왜 요양보호사는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분야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서 임금이 왜 이렇게 낮은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캠페인을 해서 실제 일단은 호주는 이제 연방제다 보니까 주에서 주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이게 성차별이다. 여성들이 주로 90% 이상 담당하는 그 업무이다 보니까 다른 사회서비스 노동자에 비해 임금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됐다. 그리고 그게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초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다른 주에도 막 캠페인이 일어나고 결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를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연방정부가 약간 리버럴한 정부였던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해서 정부와 노조가 함께 이제 조사를 한 거죠. 과연 현재 받는 요양보호사의 임금에서 이렇게 그 다른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격차 중에 몇 프로가 성차별로 인해 발생한 것이냐 라는 것을 이렇게 연구 용역을 줘서 같이 채택을 한 것입니다. 한 1년 정도에 채택. 그래서 한 8년에 걸쳐서 결국은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인상을 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고, 여기서 중요한 건 호주 연방정부가 왜냐하면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수가를 반영하지 않으면 임금을 인상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방정부가 그 재원을 마련하겠다라고 해서 꾸준히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임금 요양보호사에서부터 이제 혜택이 더 높게끔 설계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정부들이 직접적인 사용자는 아니지만 결국은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사실상 결정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또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용자들의 압박이 컸던 것이죠. 이용자들에 대한 사회적 압박.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저임금으로 이렇게 묶어두면 계속해서 우리는 안정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라는 그런 압박들이 양쪽에서 영향을 미치면서 정부가 결국은 나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자격 및 경력 관리 체계가 중요하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뭐 아주 모범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일본의 사례가 그래도 우리보다는 좀 우수하다는 점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일본의 사례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 용역들이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적용을 해야 돼. 사례를 조사하고 연구를 했으나 적용이 아직 안 되고 이걸 좀 우리도 좀 참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3분 남았네요. 시사점인 정책 제언으로 넘어가시면 16페이지 가시면 저는 우선 국가의 노인 돌봄 노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그러니까 노인 돌봄 노동 또는 노인 돌봄 노동자겠죠.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16페이지에서 첫째, 둘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단기 과제로는 무엇이 필요하냐?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장기요양 기본계획에서는 돌봄 노동자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선 현행의 장기요양 기본계획의 정책 목표에 노인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 인정을 정책 목표에 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세부 추진 과제로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현행 장기요양 계획에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 인프라라는 정책 목표가 있고, 그 아래 세부 추진까지 좀 하나로 일자리의 질 향상만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 수준으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 사태, 민간 유치원 사태 똑같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정책 목표를 사회적 가치 제고라는 정책 목표를 수립을 하면 세부 추진 과제에 장기요양 인력의 전략의 수립이라는 것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장기 과제로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약간 고민을 했습니다. 장기요양법에 내용을 넣을 것인가, 현재 있는 법률이 아니면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 것인가 라는 고민이 들었는데, 장기요양법의 체계상 아무래도 하나에 추가한다면 하나의 장으로 들어갈 텐데 그냥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기요양법에는 이제 이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 법률 아니면 구별 관계에 대해서만 규정하는 걸로 하고, 별도의 교육 훈련 및 고용 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8페이지 3단에서 왜 현행 법률에서는 어떻게 돌봄 노동자에 대한 내용이 사실상 거의 배제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법률의 내용에는 이들의 노동 조건 또는 고용 안정성 보장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이분들의 사회적 자긍심과 경력 개발을 위해서 직업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업훈련에 대한 내용, 직업훈련 얘기하면 대부분 그러세요. 내가 지금 생계 유지하기 어려운데 자격증 따려고 어떻게 일을 그만두고 직업훈련을 받겠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생계비 지원, 대출, 무상으로 주는 건 아니지만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스웨덴도 비슷한 제도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로부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훈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임금 결정과 관련해서 저는 일종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봄은 특히
그 이용자와 제공자 그리고 국가, 요양기관 이 사자들이 같이 얘기하는 틀이 필요한데 현재 장기 요양기관이 일정 부분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한정된 현재와 같은 이런 그 문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엄중한 시국에는 좀 그 틀에 원래 결정하기 워낙 많지 않습니까? 장기 요양 기관에서. 그러니까 그것과는 별도로 일종의 사회적 대화 틀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근거 조항도 마련할 수 있는 것이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법률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 사례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제 법률도 있지만 우리로 치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보면 제가 장기 요양보호사의 그 노동법 적용과 관련한 문제들을 세세하게 가이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지켜지는지는 꼭 봐야겠지만 일단 우리가 계속 난제로 10년 넘게 지적된 대기시간, 이동시간, 그다음에 휴업수당 문제, 연차 어떻게 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선에서 현행노동법에서 그 가이드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가 좀 차이가 굉장히 크다. 돌봄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시설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교대 근무 시간, 일지 작성 시간 어떻게 노동법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다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그 시행령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돌봄 노동자의 초점을 맞춘 제도일 경우와 아닐 경우에 결과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 안정 및 적정 임금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방문 요양과 관련해서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시간 고용이라 하더라도 주당 최소 근무 시간과 임금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호주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른 사회 서비스 돌봄 노동자와의 임금 격차는 단기간 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시설의 임금 가이드라는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꼭 복지시설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다른 우리가 소위 이제 단순 노무직이라고 하는 공공 부분에서의 임금과 얼마나 격차가 나는지 분석을 해서 개선을 하는 계획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페이지에 보면 실태조사 잘해야 된다. 올해부터 그 장기요양법에 있는 법정 실태조사 실시를 하는데 제가 약간 아쉬운 건 이 실태조사가 올해 첫 것인데 이 장기요양제도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는 사실은 부분으로부터 시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있어서 예산의 한계도 발생을 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올해 시행하는 실태조사가 잘 되고 그래서 그것의 한계와 의의를 잘 평가해서 3년 뒤의 실태조사는 더그 장기요양 인력 전략 수립을 위해서 효과적인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되도록 개편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관련된 시행 규칙들도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